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문을 활짝 열어보겠는데요.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는 정보죠. 네, 도서 정보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책과 관련된 직업이죠.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세계 도서관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직원은 보통 일반 사무 직원과 그리고 기술 직원, 그리고 전문 직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 직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서라고 하는데요. 전문 직원은 도서관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도서관 정책을 세우고요. 정보와 자료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수집 평가, 그리고 선택과 목록, 분류, 열람,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용자의 질문과 상담, 조사 의뢰 등에 대하여 회답을 해주고요. 그 밖에는 여러 가지 봉사, 조사 등의 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종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그리고 문고와 장애인 도서관, 그리고 전문 도서관에서 사서 직원과 사서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급 정사서입니다.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야 하고요. 그리고 2급 정사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에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 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 경력이 6년 이상 되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라고 하죠. 네, 그리고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도서관 등 근무 경력이 9년 이상 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2급 정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학이나 문헌정보학이나 이 도서관학을 전공한 졸업자로서 법령에 의해서 동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 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에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그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그리고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7번째, 대학을 졸업해서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도서관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준사서입니다. 사이버대학을 포함해서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나 또는 도서관학을 졸업한 자로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인데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전공한 자가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해서 전문대학이나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을 졸업한 자 등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인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세계 도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형 도서관입니다. 이 화려한 역사와 또 문화를 자랑하는 영국은요, 도서관 스케일도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를 통틀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
풍경과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손때 묻은 초판본, 그리고 비틀즈 멤버가 직접 쓴 악보 등 하나같이 입이 딱 벌어지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세계의 지식을 탐험한다는 슬로건답게 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자료가 1억 5천만 점과 장서 2,500만 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대한 자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은 런던으로 여행 가면 누구나 한 번쯤 들릴 수 있는 대형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한 자료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의 이사를 통해서 주황색 외관이 돋보이는 지금의 대형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인데요. 1997년에 문을 연 이 도서관은 21세기 영국의 지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미테랑 국립도서관인데요. 1998년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이 생강변에 현대적인 국립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싸늘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도 더 된 루브르 박물관과 또 개선문, 그리고 에펠탑의 자부심을 찾는 그들에게 거대한 회색 빌딩은 파리의 낭만과 어울리지 않는 장애물일 뿐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겠다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의지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무려 12억 유로를 들인 7년의 공사가 끝나고 63빌딩보다 더 큰 20층 규모의 네 채가 생강변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냉담했던 파리 시민들의 시선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네모난 건물 4개를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서 멀리 보면 거대한 책이 반쯤 펼쳐진 듯한 그런 풍경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규모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도 웅장한데요. 16세기 이후 출간된 책은 없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반환을 약속했지만 사서가 연구 목적으로 거부한 탓에 돌려받지 못한 우리나라 외교장갑 고문서도 이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소식으로요, 이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계 도서관, 대형 도서관과 그리고 미테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영화로도 참 유명했었죠.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의 노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작가 요나슨 요나손의 장편 소설이죠. 네, 열린 책들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기자와 PD가 오랜 세월로 일을 해온 작가의 늦가기 데뷔작인데요. 이 소설은 인구 900만의 스웨덴에서 100만 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부 이상을 팔리면서 100세 노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번역본이 속속 출간이 되고 있고요. 또 영화로도 작년에 제작이 되면서 100세 노인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1905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코믹하고도 그리고 유쾌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급변하는 현대사의 주요 장면마다 본의 아니게 끼어들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주인공의 활약은 독자로 하여금 역사를 생생한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계속되는 우연과 과장스러운 설정에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쉴 새 없이 터지는 웃음에도 어느새 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공공하게 생각하게 되는 가볍게 읽히지만 여운이 남고 있는 그런 묵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와 과거에 경쾌하게 교차되는 그런 이야기. 이 작품은 이제 만 100세가 된 노인 알란이 100번째 생일 파티를 피해서 도망치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사건과 그리고 그가 지난 100년간 살아온 인생의 역정, 이렇게 두 줄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00살 생일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그리고 100년의 세계사가 교차하는 이야기를 보면 코믹 미스터리
로드 무비와 그리고 세계사의 다이제스트를 동시에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작품은 2005년 5월 2일 100살 생일을 맞는 알란이 양로원을 탈출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죠. 이제 그만 죽어야지라고 되뇌이는 대신에 연장전에 접어든 인생을 즐기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양로원을 빠져나온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찮게 어느 갱단의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을 추적하는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 좀스러운 사기꾼으로 살아온 율리우스와 수십 개의 학위를 거의 딸 뻔한 베니, 그리고 코끼리를 키우는 예쁜 언니 구닐라 등 잡다한 무리가 그의 노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그 사이 스웨덴의 소읍은 노인의 실종으로 발칵 뒤집히고 연로한 노인을 찾기 위해서 형사 반장이 급파됩니다. 네, 백세 노인의 일행과 그들을 쫓는 갱단, 그리고 그 뒤로 또다시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경찰. 네, 보통의 추격전과는 달리 도망치는 쪽이 여유롭기 그지없는데요. 이 술래잡기는 정말 신선한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노인은 도피 과정에서 겪는 모험과 쌍을 이루는 이 소설의 다른 한 축은 그가 살아온 100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폭약회사에 취직한 알란은 험한 시대가 요구하는 그 기술 덕에 스웨덴 시골뜨기로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저 검둥이를 한번 보고 싶어 고향을 떠난 그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 장군의 목숨을 구하는가 하면 미국 과학자들에게 핵포탄 제조에 결정적 단서를 주고 마오쩌둥의 아내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스탈린에게 밑보여 블라디보스토크로 노역을 갔다가 북한으로 탈출해 김일성과 어린 김정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과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낙천적이고 또 여유로운 태도를 견지하는 알란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과연 그 무엇이 억누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의 함정을 비우는 정치적인 중립성. 이 작품 속에서 알란의 철학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는 푸짐한 음식과 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그 무엇보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던 시대에 아무런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네, 그때그때 마음의 끌림에 따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우연히 세계 유명 인사를 만나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만 자신은 정작 그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갖지 않고 있는 백지 상태의 정신은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아예 지능이 낮은 전응아로 그려진 포레스트 검프나 멍청하지는 않되 정치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알란, 매사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을 배제하는 많은 위정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바로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자들이 별 생각 없이 100년을 산 것처럼 보이는 알란의 철학과 이 모험에는 가슴 깊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과 행복이고 또 그 무엇의 이름으로도 이 삶과 행복이 억눌리고 감금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뭐니 해도 세계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한 권의 소설로 훑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알란의 일생을 배꼽 잡으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머릿속에 잡히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뜨거웠던 핵무기 개발 경쟁이 재미있는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은 사실 알란의 도움으로 핵폭탄의 열쇠를 찾게 되었고, 또 이어 러시아는 알란의 술에 취해 정보를 흘림으로써 핵 개발에 성공했다는 그런 식입니다. 또한 중국의 국공전쟁에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국민당이 결국에는 공산당에게 패하게 됐는지 당시의 민심의 상황도 바로 알란의 모험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도서 리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추천 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도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도서는 빅브라더입니다. 네, 가족과 음식에 대한 희비극적인 묵상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케빈의 대화의 저자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12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네, 저자의 자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요. 실제 초고도 비만이었던 친오빠를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이 작품은 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비만의 소재로 한 가족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 가능한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에 성공한 40살의 여성 판도라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인 에디슨이 집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니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뉴욕에 살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한때는 반짝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친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에디슨에게 판도라는 비행기 티켓을 보냅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오빠를 마중나간 판도라는 오빠를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바로 4년 만에 만난 에디슨이 175kg의 초고도 비만 환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도라가 에디슨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판도라의 남편 플래처와 아이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특히 전처가 약물 중독이어서 이혼한 경험이 있는 데다 평소 저염식을 하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플래처에게 에디슨은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플래처는 판도라에게 에디슨을 최대한 빨리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잃은 오빠를 지켜보면서 판도라는 고통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오빠와 단둘이 살면서 오빠의 다이어트를 감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네, 그런 판도라에게 플래처는 자신과 오빠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과연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 빅브라더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도서는 누가 누구를 뺏겼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그런 의문인데요. 네,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고선 그냥 내 기분 탓으로만 넘기지 않았는지, 네, 그런데 그림과 그림 사이에 실제로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저자 카톨린 라로슈는 다른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방하는 식의 작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점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수십 년 또는 수세기 사이에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작품들 간의 상관관계를 세 작품씩 묶어서 알아보는 이 책은 최후의 만찬부터 사베니의 여인들, 아비뇽의 아가씨들, 풀바두의 점심 식사 등 200여 점의 명작 화보와 함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가는데요. 독창성의 대가 피카소가 사실 수많은 선대 작가들의 모방해서 재창조하였다는 것과 고흐가 밀레의 작품을 모사하려 애썼다는 사실, 최초의 자화상은 어느 화가로부터 시작됐는지 등 명작의 작품 감상과 함께 숨가쁘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도서는 책공장 베네치아입니다. 우리가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요. 인쇄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필사생들이 한자 한자 써내려간 책식사들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던 초기의 필사본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왕이나 또는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비로소 최초로 인쇄가 도입이 됐고요. 그전까지 없었던 다양한 시도와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책의 대량 생산 그리고 확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책공장 베네치아는 책의 청년기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특히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던 16세기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출판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초로 활판 인쇄기를 통해서 책을 인쇄하기 시작한 사람은 독일의 구텐베르크였지만 이후 베네치아는 16세기 초반 유럽에서 출판된 모든 책의 절반을 출판할 만큼 출판 사업을 주도했는데요. 이곳 베네치아 출신인 저자 알렉산드로 마르초 마녀는 섬세한 필지로 베네치아의 근대 인쇄술 출판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거리 곳곳에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의 인쇄술이 전해진 인쇄의 발흥의 초기로부터 인쇄의 중심지가 된 유럽 북부로 옮겨진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보다 보면 근대 르네상스의 시작인 이탈리아의 융성한 문화유산을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물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다는 것인데요. 이 사물의 철학은 2013년 매일경제지에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었던 칼럼 사물의 철학을 모아서 꾸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칼럼에 싣지 못했던 사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담고 있기도 한데요. 늘 사물에 둘러싸여서 그 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사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 문화평론가로서 활약하던 함동규 교수는 이 책에서 시스루에서 포스트잇까지 88가지의 사물에서 장자에서 보르헤스까지 시적 직관과 철학의 성찰로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물의 기능적인 쓰임새가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인데요. 바로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물을 실용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나 인간과의 상호관계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왜 사물을 달리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상의 사물을 다르게 볼 때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유연한 시선으로 사물을 대하고 그 사물로 채워진 세상을 조금 다르게 살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낯설게 혼합한 콜라주 기법의 사파들은 또한 어울리지 않은 사물들을 뒤엉키게 해체되면서 하나의 멋진 사물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읽어내는 데 상상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도서 4권 추천해드렸고요.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CJ 오쇼핑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웃도어 저성장과 또 의류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간의 채널 간섭 효과 등의 요인으로 낮은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프로덕트 믹스 개선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해외 법인 판로 확보를 함으로써 티커머스 콘텐츠 확보 등은 투자 포인트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CJ 계열의 종합 홈쇼핑 업체가 바로 CJ 오쇼핑인데요. 1995년 국내 최초로 TV 홈쇼핑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케이블 TV 홈쇼핑을 비롯해서 카탈로그와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중국 상해 동방 CJ를 성공 발판으로 2008년 10월 중국 천진에서의 홈쇼핑을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일본에도 진출해서 해외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순이자 마진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저금리성의 예금이 증대되고 채권 평가 이익과 판관비 안정을 통해서 경상이익 체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반면 경기 활성화 정책과 본질상 정책으로 본질상 당분간 은행업에 대한 정책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회복과 또 금융업종 내 순환매 등을 감안시했을 때 은행주 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투자 매력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 회사죠. 이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하나대투자증권 그리고 하나 SK 카드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CJ 오쇼핑과 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펀앤필인데요. 오늘은 리믹스의 달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First big one in the house. Bitch. Little bitch. I made you my bitch. Jesse. Bitch. Yeah, bitch. Jesse. Bitch. No, I am the danger. I am the one who knocks. Say my name. Mr. White. Goddamn right. Hank. Say my name. Willy Wonka. What? Walter White. You're goddamn right. My name is Asac Schrader. It's Hank. Asac Schrader. His name is Hank. My name is Asac Schrader. It's time for you to listen to me. Fuck yourself. Wow! Just listen to me. Fuck yourself. 네, 함께한 영상은요, 미국의 케이블 채널 AMC에서 방영된 브레이킹 배드의 대사와 또 방아쇠 당기는 소리, 그리고 노크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을 활용해서 멋진 음악으로 만들어낸 리믹스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한음 한음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빚어낸 그런 신묘한 리믹스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즐거웠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